제가 이제 그 학교에서 쓰는 천문대인데 이제 이거는 옛날 서울대학교가 있었던 그 대학로라고 해화역에 있는 거기에 있던 그 돔이고 천문대고 이 자리에 이게 옛날 건물 모습이 있어서 여기 이제 망원경이 2대가 있었는데 그게 쓰던 게 요거야 옛날 거. 근데 지금 이제 요 2개 건물 이거 허물고 새로 지은 건물이 여기야. 그리고 이제 안 쓰는 거고 이제 위에 올라가면은 이 대학교에서 제일 큰 1m 망원경이 있어. 가서 그걸 보여줄게. 올라가. 이제 발칙질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컴퓨터로 안에 있는 망원경을 조정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뭐 CCTV도 다 있고 이제 기기 상태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을 이제 상태가 어떤지 보는 건데 여기 보면 지금 물기가 묻어서 지금 관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들어가 보면 제가 이제 2m 망원경이야. 이제 그 거울의 직경이 2m인데 이게 직경이 크면 클수록 여러분이 그 양동이에 빗물을 많이 놓으려면 양동이가 커야 되는 것처럼 직경이 크면 클수록 그러니까 이제 빛을 더 많이 모아서 어두운 색깔까지 보여줄 수 있어요. 빛이 여기 거울을 반사했다가 위에 거울하고 보이지? 거울에 반사했다가 검은색 원통을 들었다가 옆으로 가.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핸드폰 카메라가 있어요. CCD라고 하는 검출이 있는데 여기 CCD가 있어서 그래서 빛이 왔다 갔다 해서 양 옆으로 빠져서 옆에 빠진 게 선이 가서 컴퓨터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로 우리가 망으로 움직이고 검출기를 조절하고 대박이다. 사진 찍을까 또? 안녕하세요.
이게 왜냐면 어. 많은 거 전파 많은 거에서 많은 거 가식 그 봤던 거랑 생긴 게 달라.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냥 그 인공위성 뭐 이렇게 그 전파 수신하는 그런 거랑 비슷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학교 대학원생들이 직접 만든 거야. 그래서 만들어서 이거 막 만든 거예요? 저렇게 판 붙여놓고 하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요걸로 이제 나중에 더 큰 전파하는 건 우리가 선택. 옆에 보면 조그마한 실험용 조그마한 말하는 것도 있어. 저기 접시야 이것도. 저걸로 이제 연습하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전체 하나 또 찍어줄게. 이런 안에서 이렇게 걸리게. 네, 그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교수님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물리천문학부 천문학 전공 교수로 있는 황우성이라고 하고요. 은하와 우주를 연구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동료들하고 재미있게 연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 천문학자입니다. 그럼 천문학자가 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역량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덕업일치랑 다 알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거하고 자기 일하는 거를 이제 일치시킨 그런 경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하는 게 그냥 제 취미 활동하고 거의 같아서 굉장히 재밌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모든 사람들이 꼭 덕업일치 이룰 필요는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자기가 일했던 거는 일이고 나중에 이제 6시에 퇴근을 하면은 이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사는 그런 걸 즐기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덕업일치를 이룬 사람들한테 보통 얘기할 때는 어떤 일할 때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그렇게 열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싶지만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재밌게 행복하게 사는 와중에 이제 천문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좀 재미있게 편하게 그렇게 재미난 천문학자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문학자로 일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뒤에 알겠지만 이제 관측 천문학자가 이제 하는 사람인데 그 관측 천문학자는 뭐냐면은 실제 천문대에 가서 이제 망원경을 움직여서 어떤 별이나 은하를 관측하는 걸 주로 하는 일인데 그래서 관측 천문학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천문 관측을 하기 위해 좋은 데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날씨가 1년 내내 좋고 건조하고 그런 데가 필요한데 그런 데가 주로 어디 있냐면은 하와이에 있는 그 천문대가 마우나케아 천문대가 되게 유명하고 또 칠레 이제 그런 천문대가 유명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름에 장마가 있고 또 대도시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좋은 천문대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대학원 때 하와이 마우나케아 천문대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마우나케아 천문대가 4,000m 해발 고도가 4,000m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름 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구름을 내려다볼 수 있고 밤에 이제 거기서 별을 봤을 때 정말 이제 은하수를 봤는데 별이 정말 쏟아질 것처럼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그 하와이 마우나케아는 하와이 원주민들한테 굉장히 신성시하는 이제 그런 그 곳인데 딱 올라가서 밤에 관측을 해보니까 정말 왜 하와이 사람들이 여기 신성시하게 되는지 정말 좀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말 별이 쏟아질 듯한 그런 천문대에 가본 게 가장 크게 기억이 남습니다. 천문학이 인류에게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대전에 가면 한국천문연구원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나라 이제 국립천문대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국립천문대 정문에 가면은 이제 비석에 글귀가 써 있어요. 글귀가 뭐라고 쓰냐면은 기회로 옆에서 우리는 우주에 대한 근원적 의문에 과학으로 답한다. 라는 이제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천문학자 결국 하는 거는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단순히 우리가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으로 이제 그 기원에 대해서 밝히는 건데 이게 뭐 중요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게 동물하고 다른 거는 다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사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 생각을 할 수 있고 더구나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문학이 뭐랄까 우리의 기원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하는데 뭐 말 나온 김에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들면 옛날에 미국의 페르미 연구소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입자 충돌을 하는 그런 실험 그런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소장님이 옛날에 국회의원이 와가지고 대체 이 페르미 연구소는 돈을 이렇게 많이 쓰는데 당신네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라고 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중요했던 게 이제 미국하고 소련하고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하고 대체 러시아로부터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어떤 기여를 하냐라고 질문했는데 그 소장님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는 국방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되고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도움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도움을 준다는 말을 했거든요. 천문학자나 많은 기초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어떤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 뭐 기원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함으로써 그런 어떤 살아가는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한다고 할 수 있겠네요. 이제 교수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게 얘기하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뭐 많은 교수님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강의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 이제 뭔가 설명을 했는데 잘 이해했을지 잘 궁금한 잘 이해를 근데 보통 학생들은 어른 앞에 있으니까 다 이해하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상대적으로 그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상당히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조금이나마 그 공부 잘 이해가 안 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조금 공감이 조금 돼서 설명할 때나 얘기할 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얘는 어떤 게 궁금하고 뭐가 궁금할 건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긴 하죠 물론. 이상? 외부문화를 전공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은하의 어떤 점에서 매력을 느껴서 이 전공을 선택하시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천문학 내에서 전공을 정한 게 이제 굉장히 우연한 기회로 전공을 정했는데 저는 원래 이제 다른 지금 서울대에 와 있지만 학부 때는 다른 학교에서 물리학을 전공을 하고 서울대 대학원에 왔어요. 대학원에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어떤 연구를 할 것인가 지도교수를 정하는 건데 전혀 교수님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도 모르고 교수님들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상태여서 거의 그냥 홈페이지에서 사진을 보고 이분은 무섭게 생겼겠네 하고 이제 패스하고 이렇게 하다가 딱 한 번 딱 한 10분 정도 면담을 하고 가장 착해 보이시는 분을 골랐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제 스승이신 이명준 교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이 외부나 공부를 해서 이제 그래서 외부나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정말 잘 선택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얘기했지만 은하가 정말 재밌고 우주 공부가 너무 재밌어서 굉장히 위험한 결정이었지만 결과적으로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부은하 전공은 무엇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은하의 연구가 천문학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여러분들 은하라고 하면은 이제 은하라고 하면 우리의 태양계가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에는 태양과 같은 별이 1000억 개가 있어요. 1000억 개가 있는 집단이 이제 우리 은하인데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큰 집단이긴 하지만 우리가 우주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우주에는 우리 은하 같은 게 무수히 많아요. 무한대의 개수로 많아서 우리가 어떤 우주를 연구한다. 우주를 연구한다는 얘기는 우주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니면 우주는 현재 어떻게 팽창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이 단위가 되는 게 바로 은하예요. 우주적인 크기로 봤을 때는 은하는 마치 점 같은 존재여서 여러분들이 물리학이나 과학을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단위가 뭐냐면은 바로 원자죠. 그래서 우리가 원자를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우주를 연구하는데 가장 기본이 단위가 되는 게 바로 은하이기 때문에 그 은하를 사람들이 연구하고 우리가 연구를 함으로써 우주가 팽창을 한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됐고 우주의 나이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은하가 우주 연구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관측 천문학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망원경으로 밤하늘을 보는 것이 생각이 나는데요. 새로운 별이나 천체를 발견하는 일 말고 관측 천문학에서 연구하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관측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우리 망원경을 이용해서 어떤 천체를 관측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꼭 천문학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자연을 관찰하고 그 자연을 관찰을 통해서 어떤 규칙성을 찾은 다음에 그 규칙성으로부터 어떤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요. 법칙을 이끌어내면은
다른 현상을 예측을 해요. 예측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자연을 관찰해서 예측한 게 맞는지 틀린지를 검증을 하고 맞으면 이 법칙이 살아나는 거고, 근데 이게 틀리면 이 법칙이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살아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법칙을 이제 조금씩 바꾸게 되는데, 바로 관측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은 큰 과학에서 봤을 때 실험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주를 관측함으로써 어떤 규칙성을 먼저 찾아낸 다음에 거기서부터 어떤 법칙을 만들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케플러 법칙, 뉴턴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자연을 우주를 관측한 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예측을 하면은 그 예측이 정말 맞는지 틀린지 다시 또 망원경을 이용을 해서 관측을 해서 그 예측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실험과 비슷한 거여서 어떤 이론을 검증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그 이제 뭐랄까 과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일을 하는 게 관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책을 읽으면서 그 마지막 지평선에 감수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 책을 번역하신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그리고 마지막 지평선과 같은 대중과학 도서가 과학계에 미치는 특별한 영향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제 그 책을 감수하게 된 게, 감수라고 하는 건 어떤 책을 이제 쓰거나 번역을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어떤 과학적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검증해 주는 게 이제 그 바로 감수라는 작업인데, 실제로 그 책은 이탈리아 이탈리아어로 된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했는데, 당연히 이제 번역가분들은 모든 분야를 다 하기 때문에 천문학에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이 꼭 있다는 보장이 없어서, 그래서 어떤 우연찮게 편집자분이 이제 과학적인 그런 오류를 검증하고 싶은데 막상 아는 사람이 없다가 유튜브를 보시다가 어떤 우연찮게 제가 강연했던 유튜브를 보시고 책하고 내용이 이제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정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가 번역한 책을 좀 감수를 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감수를 하게 됐어요. 감수하게 됐는데, 이런 그 과학책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천문학자의 꿈을 키우고 계속 이렇게 유지했던 게 가장 중요했던 게 과학 이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로 책을 읽으면서 책에 나왔던 내용이 뭔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과학 도서 같은 게 특히 젊은 청소년들한테는 꿈과 희망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새는 이제 청소년뿐 아니라 성인분들도 책을 많이 읽거든요. 그 읽으면서 이제 뭐랄까 자기가 몰랐던 그런 새로운 지식을 지평을 넓혀가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책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이제 과학자라고 하는 게 결국엔 뭐냐면은 다들 바쁘기 때문에 바쁜 와중에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과학을 고민해보고 그 답을 찾는 게 과학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책으로 알려주고, 일반인 분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내 대신 저 과학자가 어떤 고민을 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는 중요한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지평선 속 내용에 따르면 과학은 왜가 어떻게 된 것인지에 관한 답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천문학을 연구할 때 가져야 하는 자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렸을 때 여러분들 유치원 때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엄마 아빠한테 왜 이렇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왜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크면서부터는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라는 질문을 먼저 해야 된다는 게 자연스럽게 체득을 하게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떤 과학의 법칙을 발견하는 것도 자연현상을 관측하다 보면서 자연스럽게 규칙성을 찾아내고, 그 규칙성을 설명하고 왜 저렇게 규칙적일까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바로 결국에는 어떻게라고 하는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게 굉장히 자연스럽고 과학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 수 있을까를 설명하다 보면 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가를 우리가 이해하게 돼요. 왜냐면 결국 중력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라는 질문이 제일 이제 그런 면에서 중요하고,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결국 일맥상통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만약 암흑물질의 정체가 밝혀진다면 천문학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노벨상을 받을 거고요. 누가 하든 간에 그 암흑물질은 지금 뭐 거의 천문학자들이 99% 이상은 있다고 믿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마도 언젠가는 발견될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그 암흑물질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서
어떻게든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발견한다면은 노벨상을 받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주의 물질 에너지를 한 100%라고 하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질, 아는 물질은 겨우 5%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20%는 암흑 물질, 75%는 암흑 에너지로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암흑 물질 하면은 이제 겨우 우주의 25%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75%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암흑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흑 물질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암흑 에너지를 이제 우리가 75% 이해하기 위해서 도전해야 될 차례가 될 거예요. 우리나라 천문학의 전망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제 천문학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학문인데 여러 학문 중에서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왜냐면은 우리가 지구에 살면서부터 항상 밤하늘 올려다보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가장 오래된 학문이자 반대로 또 가장 최첨단의 학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봤겠지만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이라고 하는 게 최근에 이제 올라갔는데 그 제임스의 우주망원경은 13조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었는데 그 돈을 들인 이유가 엄청나게 많은 최첨단의 장비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 장비가 굉장히 비쌌고 그만큼 최첨단의 기술의 모든 걸 종합을 해야만이 우리가 어떤 우주의 먼 우주, 초기 우주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천문학을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바로 우리의 이제 기원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궁금해왔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최첨단의 장비로 답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알겠지만 최근 10년 동안 노벨 물리학상 수상한 걸 보면은 거의 4가지가 천문학 관련된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발견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천문학을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여러분들이 전망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천문학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얘기인데 제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좋아하고 제가 이제 예전에 그 개인적으로 본 적이 있는 피블스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분은 누구냐면 2019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우주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 모형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일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노벨상 수상을 하시고 그날 기자회견에서 후배들한테 한마디 해주세요라고 이제 했는데 그분이 했던 말을 내가 읽어줄게요.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자연 현상에 대한 매혹과 그것에 대한 연구의 즐거움으로 나아가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 스스로가 한 일로서 자신을 평가하세요.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공부하면은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보다 똘똘한 것 같고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만족감을 느끼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옆에 친구가 보이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근데 항상 마음을 다잡고 하고 이건 그 다음에 제가 붙이는 말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여튼 중요한 건 항상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천문학을 연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저희와 인터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